예, 8주 공부를 합시다. 한국인의 삶과 문화 8주는 소정시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지난 7주 차에는 30년대를 대표하는 문해사조, 특히 이제 순수문학, 순수 소정시, 또 이제 김영랑의 시를 중심으로 좀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보충하는 의미에서 8주차는 이제 이 수업 자료를 마련했는데, 8주차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우리 학교 학사 일정의 중간고사 기간인데, 강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여전히 아니어서 일단 중간고사는, 기말고사는 나중에 또 두고 보도록 하고요. 일단 중간고사를 대표가 아니죠, 대체하는 과제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 부분은 내가 따로 우리 클래스, 우리 수업 그 과제방에 고지도 하고 또 단톡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8주차는 소정시의 목소리는 누구, 혹은 무엇의 것인가, 누구. 이 글은 연세대 조광석 선생님의 그 글을 좀 활용을 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만든 자료입니다. 1, 2, 3차 시를 이 자료로 공부를 할 거고, 자료는 하나 제공할 건데 이제 수업은 1, 2, 3차 시로 나눠서 하려고 해요.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길항 서로 버티어 대항한다. 서로 이제 서로 다른 관점이다, 이렇게 보세요. 문학을 읽는, 문학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7주차 영랑의 서정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문학, 그 소위 순수문학, 순수예술,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 문학을 위한 문학, 이런 하나의 관점이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문학의 어떤 내재적 관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공부를 했다시피 문학 텍스트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가지 관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그 이론이에요. 뭐 작가라든가 문학 텍스트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작가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현실의 반영이라든가, 또 이제 독자의 수용,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텍스트 내적인 어떤 그 구조를 읽어냄으로써 이제 그것이 또 문학 작품의 어떤 가치와 연결된다, 본질과 연결된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하나 있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문학은 내용이 중요하다, 무엇을 말하는가가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 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문학을 우리가 그 지난 7주차에 그 30년대를 살았던 영랑의 문학적 태도, 시를 읽으면서 그의 문학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어떤 관점입니까? 시를 내재적으로 읽지 않고 시 외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영랑의 순수 소정시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던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8주차는 그걸 좀 보완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전반적으로 산문, 소설 중심으로 한국 문학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또 균형이라고 뭐 기계적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겠는데, 하여튼 시와 관련해서 8주차도 또 더불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정시의 목소리를 지금 서정시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지금 요걸 보는데, 그
우선 이제 이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시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건데, 시를 이제 형식을 기준으로 또 나누어 보면 정형시, 정형시, 자유시, 자유시, 그다음에 산문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구분해서 봤죠. 정형시는 우리의 경우는 이제 그 글자 수에 제한이 있는 시조가 정형시를 대표하는 거죠. 모든 고전 문학이 이제 소멸하고 어떤 근대적인 문학으로 이렇게 바꿔졌는데, 시조는 뭐 현대 시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여전히 이제 창작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조는 뭐 3장 6구 45자 내외에 어떤 기본형 틀이 있었죠. 그게 정형시다 하고, 자유시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글자 수의 제한이 없는 이제 근대적 시를 자유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산문 형태에 가까운 그런 상당한 이제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를 보통 산문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을 기준으로 나눈 거죠. 내용을 기준으로 나누면 소사시, 서정시, 극시 이렇게 되어 있죠. 소사시는, 소사가 뭡니까?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이야기. 소사시. 그런데 유럽 쪽은 그 본래 소사시가 문학의 본류예요. 일리아드, 오디세이와 같은 그런 고대 히랍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서사가 이야기거든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사를 대표하는 게 이제 소설이죠. 소설이고, 서사 문학을 대표하는 게 소설이고, 뭐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뭐가 중요합니까? 인물과 어떤 배경과 갈등들,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소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영화도 그렇죠. 영화. 그래서 소설과 영화를 합쳐서 서사체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개념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서사시가 있고 이야기를 갖고 있는 그런 서사시. 우리 문학에는 서사시가 굉장히 드물죠. 신동엽의 금강, 그 금강을 제재로 하고 있는 서사시가 하나 있고, 최근에 이제 공광규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시집을 나한테 하나 보내줬던데, 금강 같은 제목인 저쪽에 금강산을 이제 그 배경으로 어떤 제재로 하고 있는 그 이야기 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드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미투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던 고은 시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만인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소사시를 썼죠. 여러 권 냈죠. 만인보는 이제 말 그대로 만명의, 꼭 만명은 아니겠지만 그 만자가 여럿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냥 그 일테면 뭐 심령이 이런 이름으로 심령의 일생을 한 편의 시로 담아낸다거나, 이렇게 이게 만인보거든요. 본래 의도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썼을 거예요. 서사시죠. 이런 서사시가 이제 좀 드물게 있고, 그다음에 극시는 우리 경우는 거의 없죠. 저기 뭐 유럽에서 또 이를테면 영국의 셰익스피어의 뭐 이런 여러 시곡이나 비극들, 이런 게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정시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서정시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걸 보고 있는데, 서정시는 그야말로 정서를 노래하는 거죠. 정서가 뭡니까? 이를테면 뭐 희노의 애락이죠. 희노의 애락의 문제를 이제 운율에 담아서 비교적 짧은 그 글로 노래하고 있는 게 서정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를 형식을 기준으로 또 내용을 기준으로 이렇게 몇 가지 나눠서 살펴봤지만, 사실은 서정은 공통적인 거예요. 시에서 서정을 제거하면 시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사시에도 당연히 이야기에도 서정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시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정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서정시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건 작가 자신인가, 작가의 대리자, 작가를 대리하는 어떤 서정적 자아인가, 또는 텍스트 내부에서 출몰하는 시적 화자인가, 아니면 뭐 혹은 작품을 둘러싼 제반, 질서, 환경, 제도의 대리자인가, 이런 이제 질문, 이런 어떤 이런 점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시를 온전하게 해석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차원인 거죠. 8주차는 아무래도 이론적인 그런 공부이기도 해서 여러분이 좀 머리가 지끈거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전혀 아닙니다. 아주 쉽게 여러 시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8주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그 신경이 예민하고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서 있는데, 지금 이제 8주차 우리 공부가 서정시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조금 다소 이론적인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 사실은 전혀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시험 문제로 내는 것도 아닐 거니까 편하게 들으면서 문학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더 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이제 색으로 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키워드예요. 우리 8주차 지금 이 자료는 하나 제공하고 1차시, 2차시, 3차시 나눠서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키워드예요. 서정적 차라고 보는, 그러니까 서정시 목소리 주인공, 이를테면 시에서 말하는 일을 화자라고 해요. 그쵸? 소설에서는 소설자라고 하죠. 물론 소설에서도 소설자다, 화자다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말하는 사람인 거죠. 시에서는 이제 소설자라고 하지 않죠. 시에서는 그냥 화자, 말하는 사람. 근데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가 작가의 것이냐 또는 누구의 것이냐, 이걸 규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8주차 내내 규명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서정적 자아다, 시적 화자다, 아니다, 둘 다 아니고 시적 주체로 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주차에 그 서정수의 목소리의 주인공을 해명하는 각각의 관점을 대표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를 읽는다는 것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을 읽는다는 것이냐 하는 것. 폴드만이라고 하는 분의 이론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정시를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원칙은 시적 목소리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다. 같은 이야기예요. 시의 목소리가 도대체 그 시의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는 시뿐만이 아니라 작가는 제도로서의 작가죠. 제도. 그러니까 뭐 나 작가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시를 쓰느냐 소설을 쓰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등단을 해서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당연히 묻겠죠. 그게 아니라면 작가가 아니죠. 바로 그 제도로서 작가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신춘문예라든가 이제 문해진 문학상이라든가 문학작품 공모, 이런 그 어떤 과정을 통과했을 때 작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제도권 밖의 작가도 요즘에 많이 있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글쓰기와 관련해서. 그러나 이제 문단, 평단에서, 즉 우리가 문학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일단은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로서의 작가, 제도로서의 텍스트를 이야기할 때 시와 관련해서 시를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읽는다는 것이냐를 해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김소래 초혼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죠, 여러분. 김소래 초혼. 그래서 우리가 그 김소래 시를 읽을 때, 초혼을 읽을 때, 작품을 통해서 김소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 내가 김소월의 초혼을 지금 찾고 있어요. 모바일에서. 내가 다 외우는 건 아니니까. 뭐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뭐 이렇게 그것만 내가 아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1925년에 발표된 시인데, 노래도 그 대중가요에서 이
가사를 갖다가 이 시를 갖다가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데,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마음속에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아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어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김소월의 초원이라고 하는 시에서 화자는 나죠.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근데 나는, 이 나는 누구냐는 얘기죠. 이 나가,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라고 말하는 이 화자는 김소월인가? 이를테면 김소월과 관계없는 그 어떤 텍스트 내부의 어떤 누군가, 시적 화자인가, 이를테면.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서정적 자와 시적 화자의 구분이 이제 우리 8주차 수업 내내 설명할 것이고, 그걸 구분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에요. 자,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렇게, 예, 이런 이제 내용의 그 시가 지금 김소월의 초혼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그 김소월의 초혼을 읽을 때 이 목소리는 그 김소월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소정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적 자아가, 시적 자아, 체크해라. 시적 자아가 소정적 방법으로 자신을 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관점이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그 시적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적 자아. 다시 말해서 김소월의 초원을 읽을 때 그 화자의 목소리의 주인은 김소월 자신이다, 작가다 라고 할 때 시적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시적 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적 자아가 서정적 방법으로 자신을 풀어낸 것이다. 시에 관한 가장 넓은 틀의 합의가 이제 일단 이런 겁니다. 시적 자아다. 선언적으로 완결된 형식의 실체인 자아를 전제로 하고 그 자아와 시인 사이의 간극을 고려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제 서정적 자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선언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철학에서 그 주로 이제 그 사용하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즉 이제 그 용어인데, 경험하기 이전에, 선언적이라고 하는 게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기 이전에 인간이 그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어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이제 선언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자아와 시인 사이의 간극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소월의 초원에서 그 초원에서 말하는 화자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초원 텍스트 바깥에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시인과 그 텍스트, 초원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그 일정한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자아와 시인 사이의 간극을. 근데 그것을 그렇게 크게 뭐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이 초원에서 말하는 화자, 나는 시인 김소월이다 라고 보는 관점, 알겠죠? 그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그렇게 보면 어떤 시적 화자, 서정적 자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관점이 있어요. 다른 관점. 시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적 효과다,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는
시인의 육성과 작품 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의 간극을 이제 좀 더 좀 더 문제에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발화. 자, 영미의 신비평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 얘기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공부했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이제 그게 내재적 관점이냐 외재적 관점이냐라고 구분했고,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텍스트 내부의 어떤 문제, 언어의 어떤 질서 이런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그 외에 작가의 어떤 정기적 사실, 그 다음에 뭐 현실의 어떤 반영의 문제, 그 다음에 독자가 작품을 읽고 읽는 건 수용이죠. 그 다음에 뭐 읽고 어떤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느냐, 효용, 이런 거, 독자의 문제, 이런 것은 작품 내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을 읽을 때 별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소위 이제 러시아의 형식주의자들의 문의 이론입니다. 러시아 형식주의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용이냐 형식이냐 이런 이제 논쟁이 있거든요. 내용은 곧 이제 무엇이죠? 무엇. 그렇죠?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형식은 뭐겠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이 글에 있어서 글쓰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무엇은 전통적으로 내용, 즉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떻게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뭐 소시류와 같은 언어 이제 구조주의자들과 하나의 접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를테면 즉 낯설게 이거거든요. 낯설게 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뭐 가요만 보더라도 시도 많은 부분, 서정 시도 많은 부분 그렇고, 또 가요의 어떤 내용을 보면 다 사랑 내지는 이별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김소래 초원도 그 사랑과 이별이죠. 그 어떤 누군가의 그 죽음, 사랑하는 이의 어떤 죽음을 애달퍼하는 그런 노래니까 사랑과 어떤 이별의 문제가 게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랑과 이별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있어서 매우 그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런 주제는 어제 오늘의 주제가 아니죠. 누천 년에 이어져 온 그런 어떤 문학을 비롯한 어떤 예술의 그 주제죠. 아주 핵심적인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형식주의자들 보기에는 그 똑같은 사랑과 이별을 다루고 있는 텍스트인데 그 주제,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롭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사랑과 이별을 어떻게 새롭게,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그것을 낯설게,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좀 낯설게 하기로서의 형식의 어떤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문의 이론이고, 문학의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그 전기를 이룬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는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키고 그렇으니까 우리가 20년대 그 조선문단에서의 카프 임화 이데올로기,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살폈던 것과 유추해서 보면 러시아는 그 혁명의 열기가 민중에게 뿌리 내리기를 이제 강조하는 게 문학과 예술의 책무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영미의 신비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영국과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해서 대학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뉴 크리티시즘, 새로울 뉴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형식주의를 좀 더 발전시키는 이런 이제 이론을 펼쳐요. 이걸 영미의 신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뭐 다른 예술도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이제 문학만 이제 전공했으니까 문학에만 한정해서 이야기하면 어쨌든 내용이냐 형식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주장들, 시가 그러니까 시인의 목소리와 작품 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에는 간극이 있다. 그래서 시도 일종의 발화다, 스피치다. 그러니까 영미의 이제 영국과 미국의 신비평 이후에 시의 목소리를 둘러싼 논의에서 일반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시 작품을 텍스트로, 텍스트란 말을 나도 많이 쓰는데, 텍스트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라고 하지 않고 텍스트라고 말한 이유는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보다 중요한 어떤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고, 텍스트는 이미 작가의 손을 떠나서 독자가 얼마든지 새롭게 그 어떤 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죽어있는 의미가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서 작가와 독자가 의사소통하고, 그래서 주제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런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작품이라기보다는 텍스트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텍스트로부터 작가, 고차를 이제 분리시키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에 드러나는 화자의 어조, 즉 화자의 말을 듣는 이를 전제했을 때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취하는 어떤 태도,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함께 주목하기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해요. 연결해서 2차 시에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시는 여기까지 마칠게요.